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요, 기술, 경제, 그리고 지정학. 이 세 개의 거대한 톱니바퀴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삼성과 오픈 AI의 협력처럼 좀 희망적인 소식도 있는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황금함대 구상처럼 이게 현실인가 싶은 소식도 있고요. 그렇죠. 정말 스펙트럼이 넓죠? 네, 겉보기엔 전혀 달라 보이는 이 점들을 연결해서 오늘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맞아요. 특히 이번 자료들에서 흥미로운 건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경쟁의 전선이 계속 넓어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 전선이 넓어진다? 네, 처음엔 반도체 칩 싸움이었는데 이제는 그 칩을 돌릴 전기, 또 핵심 기술을 가진 인재, 심지어는 국제법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오늘 이 복잡한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보면서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게 뭔지 함께 찾아보시죠.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찾아봐야 할 질문들은 이런 거겠네요. AI 혁명이 지금 당장 우리 회사와 내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을까? 음, 또 계속 오를 것만 같은 집값과 불안한 환율 속에서 내 자산은 어디로 가고 있나? 그리고 세계 정치 무대에선 또 어떤 변수들이 나타나고 있나? 자, 그럼 가장 뜨거운 주제, AI 기술 전쟁부터 깊게 들어가 보죠. 첫 번째 이야기는 AI 기술 경쟁의 심화입니다. 그래도 시작은 기분 좋은 소식으로 해볼까요? 네, 그게 좋겠네요. 삼성 SDS와 오픈 AI가 손을 잡고 국내 중소기업들이 AI 기술을 훨씬 쉽게 쓸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이에요. 네. 지난 10월에 있었던 이재용 회장과 샘 올트먼 CEO의 만남 다들 기억하시죠? 아, 네네. 그 이후에 나온 첫 번째 가시적인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 SDS가 국내 최초로 챗 GPT 엔터프라이즈, 그러니까 기업용 챗 GPT의 공식 리셀러 파트너가 된 거예요. 이게 사실 정말 중요한 게 그동안은 챗GPT가 뭐랄까 대기업들만의 잔치 같은 느낌이 좀 있었잖아요. 맞아요. 여력이 있는 곳들만 쓸 수 있었죠. 네. 그런데 이제 삼성 SDS가 그 중간 다리가 되어준다는 거군요. 실제 활용 사례를 보니까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되더라고요. 인사팀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신입사원 온보딩용 GPT를 만들었다는 얘기 보셨어요? 봤어요. 사내 정책이나 복지제도 같은 온갖 질문에 AI가 그냥 척척 대답해 주니까 업무 부담이 확 줄었다고 하죠. 그리고 또 다른 사례는 더 극적이에요. 마케팅 인력이 아예 없는 스타트업이 제품 사진 몇 장만 AI에게 줬더니 아, 그 광고 영상 만들어준 거요? 네, 15초짜리 광고 영상을 뚝딱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영상의 카피에 자막까지 전부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모든 과정에서 회사의 민감한 데이터는 외부로 절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이 철저하게 지켜진다는 점입니다. 아, 보안이 핵심이군요. 그렇죠. AI가 이제 그냥 기술을 넘어서 중소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례죠. 하지만 이렇게 밝은 면이 있다면 그 그림자도 점점 더 짙어지는 것 같아요. 네.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다툼은 이제 그냥 경쟁이 아니라 거의 첫 버전을 방불케 하더라고요. 미국 상무부가 싱가포르의 한 AI 클라우드 기업을 조사하고 있다는 소식. 이게 좀 심상치던데요. 네.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 블랙웰을 중국으로 몰래 빼돌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죠. 아, 미국의 수출 통제망을 피하려는 시도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거예요. 직접 칩을 빼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제3국을 이용하는 우회로도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우회로요? 네, 예를 들어 중국의 텐센트가 일본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원격으로 접속해서 거기에 설치된 블랙웰 GPU 15,000장을 사용하는 식으로 제재를 피하고 있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와, 정말 상상 초월이네요. 근데 국제적인 암투도 문제지만 사실 더 충격적인 건 우리 안에서 벌어진 기술 유출 사건이었어요. 아, 삼성전자 사건 말씀이시죠? 네, 삼성전자 전 임직원 10명이 국가 핵심 기술인 18나노 D램 공정 기술을 통째로 중국 회사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잖아요. 삼성이 5년간 1조 6천억 원을 쏟아부은 기술인데 말이죠. 그걸 훔쳐가서 그 중국 회사는 단숨에 중국 1위 D램 업체로 컸다고 하니 정말 화탈하더라고요. 범행 수법을 들여다보면 이게 얼마나 치밀했는지 알 수 있어요. 핵심 기술 자료를 통째로 빼면 추적이 쉬우니까 연구원이 일일이 손으로 베껴 적어서 전달하고 잠시만요. 거기서 제가 제일 황당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요? 자료를 보면 체포될 경우를 대비해서 하트 4개,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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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같은 암호를 쓰기로 했다고요? 아, 네, 그 내용이 있었죠. 이게 수조 원짜리 기술을 훔치는 스파이들이 쓰는 암호라니 솔직히 너무 허술해 보여서 오히려 믿기지가 않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사건의 무서움이에요. 허술해 보이지만 그만큼 내부자들의 공모가 깊고 광범위했다는 뜻이거든요. 아, 외부 해킹이 아니라 내부자가 작정하고 빼돌리면 이런 클래식한 수법이 오히려 더 막기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술 유출 범죄를 간첩 행위에 준해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겁니다. 이건 시장 점유율 싸움을 넘어 국가의 미래가 걸린 총성 없는 전쟁이라는 거죠. 총성 없는 전쟁. 정말 와닿는 표현이네요. 그런데 이 전쟁이 또 다른 아주 현실적인 문제로 번지고 있더라고요. 바로 전력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했던 말, 전기가 들어가면 지능이 나온다. 이 말이 점점 무섭게 들려요. 그렇죠.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 먹는 하마를 넘어 이제 전기 블랙홀이 되어가고 있어요. 전력 문제가 AI 산업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으로 떠오른 거죠. 그래서 그런지 기업들 움직임도 심상치 않고요. 네, 최근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약 7조 원을 들여서 인터섹트 파워라는 회사를 인수했는데 여기가 바로 데이터 센터 인프라와 전력 설비를 만드는 곳입니다. 빅테크가 직접 에너지 공급망을 컨트롤하겠다는 거네요. 사실상의 수직 계열화 선언 인셈이죠. 젠슨 황 CEO의 행보는 더 파격적이던데요. GE나 지멘스 같은 전 세계 에너지 공용 기업들을 비밀리에 불러 모아서 데이터 센터 안에 아예 자체 발전소를 짓는 방안을 논의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제 AI 경쟁력은 누가 더 좋은 반도체를 만드느냐에서 누가 더 안정적으로 전기를 끌어올 수 있느냐의 싸움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와, AI 기업들이 직접 에너지 산업의 플레이어로 등판하고 있는 거죠. 미래의 AI 패권은 어쩌면 발전소에서 결정될지도 모릅니다. AI 기업들이 이렇게 미래에 수조원을 쏟아붓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들만의 세상은 저렇게 뜨거운데 정작 우리 현실 경제, 특히 내 집 값이나 월급 통장은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그 간극을 한번 들여다보죠. 두 번째 주제, 흔들리는 경제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부동산 시장이에요. 정부는 단기 과열이 진정되고 있다고 평가하는데 민간기관에서는 내년 서울 집값이 4.2%나 더 오를 거라고 전망하고 있죠. 그렇죠.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워요. 이 엇갈린 전망의 핵심에는 뭐가 있는 건가요? 결국 공급 문제로 귀결돼요. 자료를 보면 최근 4년간 계획 대비 실제 착공에 들어가지 못한 아파트 물량이 무려 60만 가구나 쌓여 있어요. 60만 가구요? 네, 미래의 공급 부족이 이미 예고된 거나 다름없죠.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나오니까 집값이 오를 거라는 심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전월세 시장은 상황이 더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내년 서울 전세 가격이 4.7%나 오를 거란 전망도 있고. 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 설문조사를 했더니 사상 처음으로 전세와 월세 가격이 둘 다 오를 거라는 예상이 압도적으로 나왔다고 하죠. 그래서 요즘 시장 움직임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패턴이 보여요. 올해 서울에서 가장 많이 거래된 아파트 단지들을 보면 강남이나 서초가 아니에요. 맞아요. 송파구나 강동구 쪽이죠. 네, 파크리오, 헬리오시티 같은 곳들이요. 이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보면 시장에 아주 명확한 신호가 보이는데 저는 이걸 저렴한 열망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저렴한 열망이요? 그거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네. 사람들은 더 이상 닿을 수 없는 강남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예산 안에서 최대한의 가치, 즉 대단지 인프라와 미래 잠재력까지 뽑아낼 수 있는 곳으로 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하. 이건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환율도 심상치 않습니다.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1,480원대까지 떨어지면서 16년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어요. 네, 정부는 괜찮다고 하지만 시장 불안은 여전하죠. 네, 해외여행 계획하시거나 유학 보낸 자녀가 있는 분들은 정말 스트레스일 것 같아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예요. 우리 증시가 최근 많이 오르면서 차익을 실현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달러로 바꿔서 나가는 물량이 있었고요. 동시에 서학개미라고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 달러를 사들이는 수요도 꾸준히 늘었죠.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 모두 달러를 원하니 원화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돈은 역시나 안전자산으로 몰리네요. 네.
국내 금 한돈 가격이 93만 6천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 원자재 ETF에도 돈이 엄청나게 몰리고 있어요. 특히 코덱스 은선물 ETF는 연초 대비 수익률이 120%가 넘었다고요? 당신께서도 이 기사를 보셨겠지만 여기서 은의 수익률이 금을 압도했다는 점이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 왜 그런 거죠? 은도 금처럼 전통적인 안전자산이지만 동시에 아주 중요한 산업재이기도 하거든요. 아, 산업재. 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AI 반도체, 그리고 태양광 패널, 전기차 배터리 같은 미래 산업의 핵심 소재로 은이 쓰여요. 즉, 안전자산 수요와 산업 수요가 쌍끌이로 은 가격을 밀어 올린 거죠. 아, 경제가 불안할 때도 찾고 기술이 발전할 때도 찾으니 가격이 더 탄력적으로 움직인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런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 실생활에 직접 와닿는 정책 변화들도 있네요. 좋은 소식 하나, 나쁜 소식 하나 꼭 이렇게 세트로 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먼저 좋은 소식은 내년 1월부터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을 최대 3년간 미룰 수 있게 됩니다. 오, 이건 정말 현실적인 정책인데요. 그렇죠. 9억 원 이하 1주택자가 대상인데 아이를 낳으면 소득은 줄어드는데 고정지출은 그대로니 정말 힘들어하거든요. 작지만 꼭 필요한 숨통을 틔워주는 셈이죠. 반면에 나쁜 소식은 실손 의료보험료가 또 오른다는 거네요. 내년에 평균 7.8%가 오르는데 특히 4세대 실손보험료는 20%나 급등한다고요? 네, 도수치료 같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가 원인이라는데 결국 일부 때문에 성실한 가입자들만 피해를 보는 구조가 반복되는 것 같아 씁쓸하네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실험도 시작된다고요? 네, 내년부터 한국형 주치의제가 시범 도입되는데 월 3,000원 정도의 저렴한 비용으로 동네 의사를 구독해서 꾸준히 건강관리를 받는 모델이에요. 구독이라니 흥미롭네요. 과연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소식들은 솔직히 제가 자료를 읽으면서도 이게 21세기 국제정치 무대에서 벌어지는 일이 맞나? 몇 번을 다시 확인했던 조금은 기이한 풍경들입니다. 아, 그 얘기군요? 네, 정말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사라졌던 거대한 전함을 부활시켜서 황금함대라는 이름의 함대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계획을 설명하면서 한국 기업의 이름이 직접 등장했다는 겁니다. 맞아요. 저도 그 부분에서 깜짝 놀랐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함대에 실릴 신형 호위함을 만드는데 한화가 참여할 거라고 직접 언급했어요. 심지어 한화라는 좋은 회사라고 칭찬까지 덧붙여서요. 이 계획은 사실 군사적인 관점보다는 정치적인 쇼맨십에 가깝다는 비판이 많아요. 그렇죠. 신형 전함 이름을 자기 이름을 딴 트럼프급으로 짓겠다고 하거나 공개한 로고가 암살 시도 직후에 주먹을 든 자기 모습인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군사 전문가들은 드론과 무인 시스템이 대세인 현대전에서 이런 거대 전함은 그저 비싼 표적이 될 뿐이라며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까지 하던데요. 그렇죠. 군사적 실효성보다는 강한 미국이라는 정치적 상징성, 그리고 미국 조선업을 부활시키겠다는 경제적 메시지가 훨씬 더 큰 계획이에요. 하지만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그 정치적 무대에 한국의 한화가 파트너로 직접 호명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한미 방산협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로 해석할 수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기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더라고요. 이번엔 그린랜드를 둘러싼 논란입니다. 그린랜드를 미국의 일부로 만들기 위해 봉사할 인물을 특사로 임명했다고요. 이거 진짠가요? 진짜입니다. 당연히 당사자인 덴마크와 유럽연합은 발칵 뒤집혔죠. 그럴 수밖에요. 덴마크 총리는 그린란드는 그린란드 주민의 것이라며 강력하게 항의했고 이유도 비판에 가세했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가게에서 장난감 사달라고 떼쓰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한때 세계 최강대국을 이끌었던 지도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겉보기엔 황당한 해프닝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아주 차가운 계산이 깔려 있어요. 계산이요? 네, 그린란드는 북극 항로의 지정학적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빙하가 녹으면서 그 아래에 묻혀있던 엄청난 양의 희토류와 천연자원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아, 자원이군요. 그렇죠. 자원과 지정학적 가치가 폭발적으로 커지면서 벌어진 일이죠. 국제 질서에 대한 기존의 상식을 뒤흔드는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만은 없는 사건입니다. 오늘 정말 정신없이 달려왔네요. AI 기술 전쟁의 최전선부터 내 직업과 직결된 경제 현실, 그리고 상상조차 힘든 국제 정치의 단면까지 이 모든 걸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다면 뭘까요? 단연
경쟁과 변화라고 할 수 있겠네요. 경쟁과 변화? 네. 기술 표준을 선점하려는 경쟁, 전기나 자원처럼 한정된 파일을 차지하려는 경쟁, 그리고 국제사회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경쟁. 그 거대한 경쟁의 파도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뒤흔들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다루지는 않았지만 보내주신 자료 중에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AI 검색 서비스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는 짧은 기사가 있었어요. 아, 그 기사 저도 봤습니다. 구글 같은 기업들이 언론사 허락도 없이 뉴스 기사를 마구잡이로 가져가서 AI를 학습시키는 게 과연 공정한가? 이걸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AI가 똑똑해지기 위해 엄청난 양의 전기와 데이터를 먹어치우고 그 AI를 만들 반도체를 차지하기 위해 국가들이 전쟁까지 벌이는 걸 봤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된 것 같아요. 이 모든 AI들은 도대체 누구의 지식과 누구의 정보를 먹고 자라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지식의 원주인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앞으로 다가올 기술 패권 전쟁의 가장 중요한 전장은 반도체 공장이나 데이터 센터 같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AI를 진정으로 똑똑하게 만드는 바로 그 지식의 소유권을 둘러싼 싸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